번째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의 두 번째 연구 방법이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설문조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화행에 대해서 공부할 때 봤었던 그 DCT 담화 완성 과업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자의 판단 도출하기, 간접성과 채소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발화의 연속을 주고 발화를 주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예문을 보시면 제가 여기 A, B에 hello가 있고 여기는 A의 hello, B가 what is it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요 왼쪽에 있는 A의 hello와 오른쪽에 있는 A의 hello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의 hello는 말 그대로 인사로 해석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B도 hello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hello라고 인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사로 B가 A의 발화를 인사로 해석했기 때문에 B도 hello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hello 같은 경우는 B가 지금 what is it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hello라는 A의 발화에 대해 what is it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을 볼 때 여기서 hello는 약간 여보세요 한국말로 치면 저기요 그러니까 뭐요? 약간 이렇게 아니면 제가 뭐 남편한테 저기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같은 헬로우지만 이 B가 A의 헬로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헬로우의 역할, 헬로우가 하는 화행 기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뭔가 우리가 어떤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화자가 언어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플러스 청자가 그 문맥에서 그 해당 발화를 어떻게 해석해서 반응하는지 이걸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화자의 언어 행위를 해석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방법은 분석이 찾고자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쵸? 이 연구 방법이 이제 화자의 입장에서 발화자, 대화 참여자들, 언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준다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 누군가가 발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언어 행위를 해석하는 방식, 요거를 찾아보는 그런 방법은 이게 발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저 뒤에 나중에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조금 더 분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발화를 제시를 해주고 연구 참여자한테 이게 무슨 의미일 건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법이 써있죠. 연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녹음된 대화 혹은 이렇게 쓰여진 전사물을 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객관식이 될 수도 주관식이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약간 뭐랄까요? 사고 구술? 자신의 생각을 구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런 방법을 쓴 연구의 예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리스어 화자, 그 다음에 그리스계 미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이제 테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성과 간접성에 대한 문화적인 선호를 알아보는 연구였는데 그리스어 모국어 화자, 그리스계 미국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줬어요. 약간 DCT 같죠. 그 담화 완성 과업처럼 부부의 대화를 줬어요. 파티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만 되는 상황을 주고 아내가 남편한테 파티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을 준 거예요. 근데 남편의 대답이 이제 오케이였어요. 그럴 때 이 대화를 주고 오케이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대답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는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의 오케이의 의미가
의미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이제 미리 해줬어요. 여기서 근데 이 둘 중에 뭐일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OK의 의미는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게 그래 가고 싶어. 그러니까 파티에 갈래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가고 싶어. 첫 번째, 즉 아내의 질문을 파티에 가고 싶은지 여부를 묻는 말 그대로 이제 정보 제공의 질문으로 의문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인 경우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약간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두 번째 대안이 우리가 파티에 가야 한다는 당신의 요청에는 동의하는데 꼭 가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I agree to your request that we should go to the party, but though I don't necessarily have any active desire to go myself. 라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연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티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파티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에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거는 아니다. 가는 건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고 싶은 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OK를 두 번째로 해석한 이 그룹은 아내가 남편한테 파티에 가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가고 싶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간접 전략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런 요청을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OK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문화권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비율이나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 두 변인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인이 민족성, 즉 그리스 사람인지, 그리스계 미국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하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성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각 인종 그룹에서 참여자를 이제 적절히 찾아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말로 하는 건 아니고 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Greekness라는 그리스성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그리스성하고 간접적 해석에 대한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 결과를 보시면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그 간접적인 해석을 많이 했대요. 아까 그 두 번째 대안 옵션 2 있죠. 그런 해석을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계 미국인들이 두 번째가 OK의 의미는 2번이다 라는 대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미국 사람들 있죠. 미국 사람들은 1번 그냥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를 물어본 거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인은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씩 이 간접적 해석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보니까 성별에 따라서 이 간접적인 해석의 비율이 또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간접적인 해석, 그러니까 2번을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민족성에 따라서 그 어떤 발화의 의미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떤 문화적 배경 지식이나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이게 해석에 그래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별 부분을 조금 떼서 살펴보면 결국 여성하고 남성은 같은 민족의 사람이든 같은 한국 사람이든 같은 그리스 사람이든 같은 미국 사람이더라도 거의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가까운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종종 느껴요. 특히 저기 남편하고 대화해서 이거는 같은 행성에서 온 사람과의 대화할 수 없다. 우리는 언어만 공유하고 있다. 한국어만 공유하고 있고 이 대화는 같은 문화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화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좀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저의 생각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여성과 남성은 상호 문화 의사소통, 형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 저도 사실 남편한테 화가 덜 날 것 같고 그냥 저 사람은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남편도 저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저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번역을 해서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여성하고 남성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서로를 오해한다. 오해를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오해를 하는데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최소 응답, 미니멀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알겠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의 사용과 해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 리스폰스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yes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yes나 이거를 사용하거나 들을 때 I agree, 동의한다, 찬성한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인식하는 반면 여자들은 I'm listening, go on, 내가 잘 듣고 있어, 계속 얘기해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사용을 할 때도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인식을 하고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다 보니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랑 대화를 할 때 왜 저렇게 나랑 공감을 안 해주지? 왜 듣고 있질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어, 내가 응이나 예스라는 대답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고 내가 그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최소응답의 이러한 기능과 성별에 따른 기능의 차이는 남성들이 왜 여성보다 이 미니멀 레스폰스를 적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성 그 뭐죠 언어와 성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남성의 행동을 비협조적, 비공감적이라고 느낀다면 뭐 남성들이 듣지 않는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이 yes나 응이라는 대답이 이제 동의의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를 하지 않을 뿐이지 공감을 안 하고 듣지 않고 관심이 없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이나 yes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지지를 안 해준다, 공감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성까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이 분야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포렌식 링구이스트라고 법 언어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법 언어학 분야를 보면 이런 언어학이나 혹은 상호작용적 사회언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영향이 여기 클 수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저 슈이의 그 Language Crimes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법 언어학자고 법 언어학이 어떤 분야인지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우리도 사실 언어학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진입 장벽이 높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여러분이 언어학에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랭귀지 크라임스라는 책에 보면 사실 우리가 범죄라고 했을 때 뭐 사람 죽이고 막 뭐 때리고 뭔가 막 물건 부수고 훔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로 저지르는 범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뇌물을 받는다라든지 이제 위협하는 거 있죠.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 실제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건 아니지만 협박하는 거죠. 이거 다 죄잖아요. 근데 이럴 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쵸? 이거는
뭐 물건이 없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검사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몰래 녹음된 구어 상호작용일 거란 말이에요. 말이 녹음이 돼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재판이 열리거나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를 때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법 언어학자의 역할은 검사가 이제 녹음된 자료의 해석을 위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식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검사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범죄 경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책에 있는 그 예를 살펴보시면 이제 일본인 엔지니어가 미국인 회사 대표로부터 이제 기밀 정보를 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 미국인 회사 대표는 진짜 미국인 회사 대표는 아니고요. 사실은 FBI 비밀 요원이 이제 미국인 회사 대표처럼 이제 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커버 에이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정황을 만들고 이 사람이 기밀 정보를 살려고 하는지를 이제 포착해서 이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에이전트가 You see, these plants are very hard to get. 이거는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거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랬더니 이제 엔지니어가 일본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인 FBI 요원이 I need to get them at night. 그거 밤에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랬고 에이전트가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랬고 이해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일본 사람 엔지니어는 계속 이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봤던 그 최소 응답의 하나죠. 미니멀 리스폰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이거 봐라 이 일본 사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 예스의 응답을 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슈이 같은 경우 법 언어학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동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 어허가 이 사람이 4번이나 하고 있는 이 어허가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범죄 성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본 엔지니어의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동의로 받아들인 거고요. 예스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고 이 슈이 같은 경우 법 언어학자고 또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이 또 일본어에 능통하겠죠. 일본어와 일본 문화, 어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일본어에서 이런 혹은 이런 것은 동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공손을 나타내는 표지이지 어떤 예스의 의미, 동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최소응답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나의 인생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정의에 대한 오심이라고 이제 멋있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대화는 모든 사람한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된 대화를 이제 거기 앉아있는 판사나 배심원이 해석을 못하거나 해석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법정에서처럼 한 사람의 자유, 범죄 여부, 유무죄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달려있는 문맥에서는 이런 법원 언어학자, 즉 법 언어학자 혹은 이런 문화적인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어 담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상식이 아닐 수 있음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른 대안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 이 법 언어학자의 또 역할이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회 언어학이나 뭐 담화 분석, 뭐 화용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 또 화용론은 더군다나 뭐 이론 언어학 쪽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론 언어학이라고 해서 정말 막 뭐랄까요 지식을 위한 지식 아니면 가치의 추구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응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뭐랄까요? 가시적으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영역도 많다라는 거를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